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우리 직업윤리 14주차 강의입니다. 14주차 강의에서는 8장 회계 및 재무관리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 때 8장에 관한 내용들을 다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강의는 시험을 앞두고 좀 시험에 나올 만한 아니면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강의를 하는 이제 요약 강의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니까 뭐 회계 및 재무 관리와 관련된 그런 어떤 이론들은 뭐 그냥 이제 넘어가고 이것과 관련된 어떤 윤리적인 면 그런 거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를 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그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이론들 한번 보니까 뭐 재무관리의 개요 해가지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뭐 재무관리란 무엇이고 자본조달 의사결정, 투자의사결정, 뭐 우리가 이거는 그 재무관리 시간 때 이미 다 배우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뭐 아마 김현석 교수님한테 배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잘 배우셨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었고 하니까는 이게 혹시 이게 보시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시험과는 관계없이 우리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회계 재무 업무의 윤리라고 해가지고요. 회계 윤리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경영자, 주주, 채권자 등등.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기도 하고요. 그 기업에 와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정보도 제공해 주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따라서 이러한 이해 관계자들이 수익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기업이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익이 나지도 않았는데 뭐 많이 났다라고 하고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뭐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하는 등 이렇게 비윤리적인 내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해관계자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기업 또한 영업 활동의 지정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 회계 처리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주주들은 자금을 조달해주지 않겠죠. 채권자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도 자기 회사에 대해서 저기 저 자부심이 떨어지게 되고 정부 같은 데도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뭐 가산세도 내야 되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쨌든 이런 회계 처리를 갖다가 잘 하지 못하면 비윤리적으로 한다면 기업 또한 영업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기업이 뭐 많이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우조선 그 사례를 갖다가 이야기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영상도 좀 보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식회계 현황인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CPA라고 하는 사람 있죠. 공인회계사. 이 공인회계사가 바로 외부 감사를 이제 해야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여기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산 총액이 120억 이상인 주식회사. 그 다음에 자산 총액이 120억은 아니고 70억 이상이긴 하지만 부채가 70억 이상이면 받아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산 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그냥 120억 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70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면 그러면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외부 감사를.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하려는 기업들, 즉 상장하려는 기업들, 그러니까 상장이 이미 되었거나 혹은 상장을 하려는 그런 어떤 기업이라면은
외부 감사를 받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업들이 이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4월 말까지 이렇게 외부 감사인을 선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규모 회사는 외부 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데 소규모 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조건, 이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조건이 있죠.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세 개를 충족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네개 요건 중 네 개 요건 중 세 개를 충족 시 외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사의 윤리성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공인회계사는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회계사가 윤리성 문제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그 회사하고, 그 다음에 이 회계사하고,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사는 열심히 감사를 해서 어떤 그 잘못된 어떤 회계 처리를 이제 잡아내는 것이 이제 자기 일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가 회계사를 돈 주고 고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회계사가 기업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회계사 활동이 만족치 못하면 얘 안 되겠네 하면서 다른 회계사로 대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회계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하는 것이 이제 돈벌이이기 때문에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회계사가 기업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뭐 회계 처리를 갖다가 뭐 대충 그냥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상치되는 이해의 조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불법 행위가 나타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이익을 늘리거나 소리를 조작하거나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이제 회사로부터 이렇게 하도록 좀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회계 윤리를 갖다가 좀 잘 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책들을 갖다가 이제 도입을 하고는 있는데 뭐 그런 어떤 도입하는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결합 재무제표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지배 기업이 있는데 종속기업 A를 50%를 그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종속기업은 당연히 이 지배기업의 같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비록 30%밖에는 지배를 안 하고 있지만 종속기업 B에 종속기업 A가 20% 지배하고 있다면 이 종속기업 B도 역시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하나의 재무제표로 결합시킴으로써 기업 집단의 실질적인 재무 상태를 보여주게끔 작성하는 것이 바로 결합 재무제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합 재무제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뭐 회계 처리를 갖다가 좀 투명성 있게 좀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감리 제도를 갖다가 개선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공인회계사가 약간 좀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 독립적인 감사를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좀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인을 감사선임위원회가 좀 선택하도록 하는 뭐 배당 수임제를 도입해가지고 좀 더 좀 투명성 있게 회계 감사를 좀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주 집단 소송제 도입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기 그 기업이 주가 조작이라든가 혹은 분식회계 같은 이런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손해를 본 어떤 투자자 중에 누군가가 이제 그 소송을 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했어요. 예. 그러면 소송을 한 투자자들에게만 이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모두 보상을 받는 제도 이게 바로 증권 집단 소송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에 있어서의 윤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금 조달의 윤리 문제에서는 일단 먼저 이제 기업 공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기업 공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뭐 기업 공개는 기업을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 공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즉 불특정 다수의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제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대주주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 공개를 통해서 대주주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분할해 가지고 갖고 있을 수 있게끔 주식을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제 판매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기업 공개. 자, 근데 이제 기업 공개를 하게 된다면은 기업 공개를 할 때 그 기업의 가치를 정하겠죠. 그래서 주식을 판다라고 했으니 얼마에 팔지를 갖다가 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가급적 높은 발행가를 제시하는 주관사를 선택하게 되겠죠. 주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기업 공개 일을 처리할 때 주가 되는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이제 증권회사가 되겠죠. 자, 어쨌든 높은 발행가를 제시하는 그런 회사를 갖다 선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가치는 뭐 한 7천 원밖에 안 되는데, 원래 가치는 발행가를 갖다가 10,000원 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갖다가 이제 기업을 이제 주식을 갖다가 이제 팔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정당한 가치보다 더 비싼 주식을 사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 상장 후 주가가 발행 가격 이하로 형성되게 되고 결국 자기 가치를 찾아가게 되니까 투자자들은 손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에이 다시는 내가 이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지 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의 발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공시입니다. 자, 이 기업 공시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알리는 행위죠. 그런데 이런 기업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시를 늦추거나 그 다음에 불리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혹은 유리한 정보만 공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자 거래입니다. 자,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업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직원들 혹은 경영자나 직원들이 자기가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얻었던 정보를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주식을 사거나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내부자 거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자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도 안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지배 구조와 윤리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경영 체제라고 합니다. 뭐 기업을 실질적으로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요거는 좀 윤리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고 물론 이제 우리 경영학과 내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소유 경영자, 전문 경영자 뭐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 직업윤리 시간에서는요. 요거는 윤리적인 문제하고 조금은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경영 체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도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드렸죠. 예, 소유 경영자의 대표적인 분이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 예,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전문 경영자의 대표적인 게 김정태 국민은행장. 뭐 그러면 뭐 어떻게 더 좋으냐? 뭐 누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전문 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기아자동차가 부도가 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유 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우그룹이 붕괴가 될 수도 있으니 소유 경영자가 좋으냐 전문 경영이 좋으냐 뭐 장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예,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금융기관의 윤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금융산업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인,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면 주인, 대리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즉, 돈은 내 돈인데, 그 돈을 갖다가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은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인은 나지만, 즉 투자자지만 대리인은 은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대리인 관계에 근거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고객과 금융기관 간 이익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고객은 좋은 상품에 좋은 투자처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그런 것보다는 수수료가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금융상품 혹은 펀드 뭐 이런 데다가 투자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익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대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게다가 또 정보의 비대칭성도 더욱 심화되고 있대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금융 상품이 그냥 단순하게 봐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단순히 뭐 주식을 샀다 팔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은행에다 예금 넣으면 뭐 이자가 붙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복잡해졌다는 거죠. 여러 가지 펀드도 그렇고요. 뭐 ELS, ELF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만 바라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품도 많이 나오다 보니 즉 금융 상품이 빠르게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되게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금융기관은 그러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데 고객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윤리적인 면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금융윤리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그 금융윤리는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더욱더 중요한데요. 그러기 때문에 금융업 종사자 스스로 일하는 원칙을 지키는 노력, 금융윤리에 기초한 자율 규제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윤리라고 하는 것은 좀 좁은 의미로 본다면 금융기관과 금융산업 종사자들이 지켜야 될 그런 어떤 규범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좀 넓게 본다면은 소비자, 즉 일반 고객들에게도 이제 적용되는 규범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금융윤리 경영 사례인데요. 뭐 여러분도 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벌써 이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또 넘었네요. 예. 그래서 이런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유가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문에 그렇죠. 예,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 해주는데 프라임 등급이 아니고 1등급이 아니고 좀 더 그보다 더 낮은 아래 단계에 있는 서브 프라임 단계에 있는 그런 신용 등급이 낮은 고객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는데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빌려줬던 대출이 연체가 되고 못 갚게 되고 그 사람들이 파산하게 되고 그러면 돈을 못 받으니까 그 빌려준 금융기관들도 파산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뭐 많은 기업들이 파산했죠. 대표적으로 뭐 리먼 브라더스 같은 그런 기업들도 파산하고요. 이러한 어떤 상황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 바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윤리 경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고 이 후순위죄라는 것도 그래요. 채권은 채권인데 맨 나중에 갚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업이 파산됐을 때 일단은 먼저 선순위 채권부터 먼저 다 갖고 그리고 나서 뭔가 뭐 남으면 그때서야 후순위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기업이 파산되거나 하게 되면. 근데 이런 어떤 후순위채가 굉장히 위험한데 단순히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하니까 이건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윤리 경영 소홀히 초래한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게 이런 일들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돼서 불신이 쌓이다 보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뭐 금융산업에서 윤리경이 더 강조되는 이유, 뭐 돈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예, 그게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고객은 자산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산업의 속성상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금융산업에서 윤리경이 더욱더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인은 잘 몰라요. 내가 돈을 맡긴 사람이긴 하지만 금융 어렵기도 하고 금융 상품이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금융회사 가가지고 아유 뭐 과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 진짜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그래서 고객의 이익을 갖다가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수수료 수입을 먼저 생각해서 막 위험한 그런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볼까요? 금융산업의 직무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기업과 종사자의 생존 및 경쟁력에 필수적이다. 그러니까는 이런 윤리적이지 않은 은행들 혹은 증권회사에 고객들이 잘 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행과 증권회사에도 손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금융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원본 손실 위험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이익을 내라고 해서 맡긴 돈인데 손실이 나게 되면 고객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 고객과의 분쟁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으니 특히 윤리적인 면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금융상품은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다 보니까는 고객들이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예. 어, 그래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다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알려줬지만 이제 전문가가 아닌 고객들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뭐 우리야 알죠. 우리는 이제 경영학과니까 여러분 뭐 파생 상품 시간을 통해 가지고 뭐 선물, 옵션, 스왑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다양한 어떤 상품도 만들어내고 하잖아요. 근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려줬어요. 이런 겁니다라고. 하지만 고객은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해를 잘 못하니까 단순히 알려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윤리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직무윤리 준수하는 것이 외부에서 부당한 요구로부터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부당하게 이런 주식을 사라, 여기다가 대출 해줘라 이런 어떤 부당한 요구가 들어와도 그거는 윤리적인 면에서 봤을 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융윤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융 소비자는 어쨌든 간에 약자잖아요.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교섭력에서도 약자의 지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융 소비자를 더욱더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불안전 판매를 통해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고객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를 하면서 어떤 투자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막 판매를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불안전 판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예. 그래서 불안전 판매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손실을 보게 된다면 금융시장을 떠나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기업 자체에서도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거죠. 불안전 판매의 어떤 사례, 요거 우리 같이 봤었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사례였습니까? 예. 내가 적금을 들러갔는데, 근데 적금 들면서 뭐 이런 어떤 상품도 가입하라고 이제 안내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뭐 은행 직원들이 이제 그 추천하는 거니까 뭐 좋은 거려니 하고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보험 상품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찾으려고 했는데 뭐 다 돈도 안 돌려주고 보험은 원래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또 이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 금융 소비자들을 갖다 우리가 좀 보호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소비자 보호 사항에서 뭐 이게 뭐 2012년 5월에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처가 설치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건 뭐 시험 문제 낸다기보다는 당연히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피싱, 보이스 피싱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이제 전화가 오거나 뭐 하게 됐을 경우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좀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요 우리가 8장에 나오는 재무 회계 재무 및 재무 관리의 윤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시험 범위는 우리가 이제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인데 그 일단은 5장까지인가요? 거기까지는 그 이제 그 강의가 올라와 있죠. 예. 강의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6장, 7장, 8장은 간단하게나마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강의하는 걸 갖다가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한 달 전에는 이게 잘 올라갔었는데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다가 그냥 예, 공개적으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확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보려면 이제 검색을 해야 되니까 검색을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거에 대한 자세한 그 검색어 입력은 제가 그 뭐죠? 저 카톡에다가 예, 남겨놓을게요. 예, 어차피 공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 그래서 카톡에다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유튜브에서 6장, 7장, 8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카톡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카톡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어, 그동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퀴즈도 우리가 풀었잖아요. 제가 뭐죠? 한 주마다 세 문제씩 냈었나? 예, 그 문제도 예, 좀 잘 풀어보세요. 예,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그 문제도 좀 잘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문제가 뭐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만들어서 낸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좋으니까 퀴즈로 우리가 올렸던 주마다 세 문제씩 풀었었나요? 예, 그런 문제 1장부터 하면 5장까지였을 겁니다. 그 문제도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된 것 같고요. 어, 그 기말고사는 일반적으로 좀 문제를 좀 많이 낼 거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을 좀 주로 많이 내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6월 17일 날 예, 시험이니까 시험 공부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다들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